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집중호우 피해는 갈수록 그 위력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집중호우의 발생 원인과 피해 예방, 그리고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심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심다혜 기자, 먼저 집중호우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이 실제 집중호우에 대한 강수량 기준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집중호우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많은 양의 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장마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이제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비구름이 특정 지역에 마치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많은 비를 뿌리는 현상인데요. 집중호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에 대한 기준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통 3시간 동안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표하고요. 3시간 동안 9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경보를 발표합니다. 자, 그렇군요. 요약을 해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이런 것들을 집중호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중호우 최근에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여름 장마철에 네. 집중호우가 집중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내린 폭우로 경남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네. 상당히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집중호우는 보통 7, 8월 여름철에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기후위기로 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날이었죠. 지난 5월 5일 여름철과 같은 비바람이 쏟아졌습니다. 경남 고성군에선 저수지 인근 농수로에서 강풍을 동반한 물폭탄에 휩쓸려 7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고립되거나 산사태 우려로 대피하는 등 인명 구조가 잇따랐습니다. 48가구에서 7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강수량을 좀 살펴봤는데요. 5월 5일부터 6일 새벽 6시까지 누적 강수량입니다. 경남에 평균 10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남해가 260mm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고요. 하동 234mm 등 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시간당 10에서 20mm에 이르는 장대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260mm의 비가 내렸다. 네. 정말 엄청난 그렇죠. 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예전에는 장마철에만 좀 집중호우가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이 집중호우가 사계절 그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점점 더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발생 빈도와 추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네, 실제로 강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넓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비가 내리는 이런 장마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인데요.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집중호우 빈도가 어떻게 변화했나 봤더니 2000년대 들어서 이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원인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인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장마철 지역별 강수량을 좀 살펴봤는데요. 모든 지역을 보시면 평년 대비 많은 비가 내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경우는요. 712mm로 역대 장마철,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총 통틀어 봤을 때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이 341mm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시면 비가 좁은 지역에 내리면서 이 지역별로도 강수량 차이가 큰 것도 최근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해보면 비도 강할 때는 더 강하게 내리고 네. 적을 때는 더 적게 내리는 추세가 최근에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여름 장마철에만 집중호우가 내리는 그렇죠. 게 예, 내릴 거라 당연하다. 생각을 예. 했었는데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집중호우가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집중호우 발생이 늘어난 원인
뭐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들인 것 같은데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정리해봤는데 이 가열화 줄무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화면으로도 보이실 수 있는데요. 뒤에 이렇게 나오는군요. 예, 우선 줄무늬의 색상을 보면 이제 특정 연도에 이제 기후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파란색이면 이제 온도가 좀 하락한 거, 빨간색이면 점점 이제 온도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를 토대로 한국의 기후 변화를 살펴보면요. 줄곧 좀 파란색의 모습이었다가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서서히 좀 붉어지더니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짙은 빨간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한국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데 한국 주변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증기의 함유량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수증기의 양은 7%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실제로 이 지구 온난화가 집중호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전에는 극한호우라고 하죠. 극한호우가 1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났는데 이제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2년에 한 번꼴로 잦아졌습니다. 호우의 강도도 약 6%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이 뭐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강도도 더 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인류 생존이 힘들 정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온도 상승을 넘어서 인류 생존이 힘들 정도의 극한 기후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세계 기상기구죠. WMO에 따르면요. 지난해 2023년은 역대 가장 따뜻한 해였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1.45도 정도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평균 기온의 편차를 연도별로 나열한 겁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편차도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끓어오르면서 태풍과 비의 위력도 더 세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증기의 양이 증가했던 그런 원인 때문인데요. 한국의 경우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4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2년 전이죠. 8월에 이제 또 중부지방에서 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때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 총 14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이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네. 뭐 봄부터 때 아닌 더위가 찾아오는 등 네. 뭐 올해 날씨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네. 기상청 전망을 좀 살펴보죠. 네. 다가올 여름에도 강한 폭염이 예상된다. 또 장마철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올 여름은요 평년보다 더 덥고 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해마다 극단적인 날씨가 찾아왔던 가운데 올 여름도 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기상청이 이제 2024년 3개월 6월부터 8월까지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실려오면서 마치 동남아처럼 후덥지근한 여름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살펴봤더니 우선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입니다.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전망인데요. 6월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비가 내릴 확률이 50%, 7월과 8월을 보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내릴 확률이 각각 40%였습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원인을 살펴보면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따뜻한 필리핀 해역에서 올라오는 열대 공기들이 한국으로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결국에는 이게 한국까지 오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더 날이 더워질 거다. 이런 예측이고요. 또 한반도에 이렇게 되면 수증기 통로가 열리면서 장마 전선이 강화되고 이 장마 뒤에도 국지성 호우, 비가 계속 내릴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올여름도 좀 걱정이 앞섭니다. 네. 이 강한 폭염에 이어서 국지성 호우도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앞서 이 심다혜 기자가 집중호우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에 대한 발령 기준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 기록적인 강수량을 이야기할 때 극한 호우라는 표현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세진 기자가 이 극한 호우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최근 극한 호우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브리핑 준비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한편의 재난 영화 같은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22년 여름 실시간 강남역으로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이날 서울에는 1시간에 14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뒤에 이런 말도 등장했습니다. 극한 호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야 극한 호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동시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동안 90mm 이상 내린 비. 다만 시간당 70mm 이상 넘게 되면 두 조건 없이도 극한호우가 됩니다. 지난해 여름 장마 때 서울에선 첫 극한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숫자만으로 극한호우가 와닿지 않는다고요. 일반적으로는 시간당 30mm만 넘어도 매우 강한 비로 분류가 됩니다. 3시간 동안 이 정도 비가 유지되면 호우 경보입니다. 50mm 이상이면 그야말로 양동이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운전을 할 때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보이지 않죠. 극한호우 기준을 넘는 80mm 이상은 피해로 이어집니다. 지난 2020년 부산역 지하차도가 잠겼을 때도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게 내리면 대규모 재해도 발생합니다.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대표적입니다. 극한호우는 원래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었는데요. 최근엔 기후변화로 이런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저류시설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 이유입니다. 도심에서는 대심도 빗물터널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지하에 설치된 직경 10m, 4.7km 길이 이 터널은 빗물을 32만 톤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빗물을 이곳에 모았다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원리죠. 양천구에선 이 시설이 가동된 이후 침수가 없었다고 하니 효과에도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극한호우를 뛰어넘는 비가 내린다면요. 지금의 재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이 극한호우와 관련된 이세진 기자의 브리핑 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심다혜 기자와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자, 우리나라는 거의 해마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집중호우에 따른 서울 우면산 산사태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도심 침수, 그리고 부산 지하차도 사망 사건, 지난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건까지 네.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예측이 쉽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008년부터 장마 시작과 끝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장마철보다 많은 비가 내리거나 짧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언론에서 게릴라성 집중호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것인데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고 사라지는 형태의 호우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언제, 어디서, 어느 때에 발생하는지 정확한 분석이나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구가 점점 좀 뜨거워지면서 네. 기후 예측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기상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상청 대변인이시죠?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부장님 지금 계속해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어떨까요? 예년과 비교해서 비가 더 많이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6월, 7월, 8월을 달력상으로 이제 계절을 여름으로 분류하는데요. 올 여름도 강수 형태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청주 공평 지하차도에서 사고 많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었고 그 전에도 서울 강남 지역에 또 홍수 피해가 있었거든요. 자, 여름철에 원래 우리나라의 강수 형태가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그런 여름철 강수 형태를 보였는데 그 비 강도가 더 달라졌습니다. 그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인한 공기의 기온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따뜻해져서 그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비의 원료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인만 제공이 되면 여름철에 단시간에 많은 비를 내리는 형태로 변했는데 올 여름도 특히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특히 작년 봄부터 올해 까지 지금은 이제 엘니뇨라고 하는
그 적도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한 1년간 지속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 대기 중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방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방출된 수증기들의 어떤 조화와 그런 영향으로 전 지구적으로 어떤 폭염과 폭우가 많은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지구 온난화에 따라 수증기 양이 많아지면서 이 집중호우의 강도도 더 거세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이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호우 예측이나 예보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그 앞날의 날씨를 예측하는 일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어려운 일에 틀림없습니다.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을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데, 비가 얼마나 올 것이냐, 얼만큼의 어디에서 올 것이냐, 이런 걸 예측하는 건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차를 늘 안고 있는 그런 일기예보인데요. 그 올 여름에도 특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돌발성,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많은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보를 내는 기상청은 그만큼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집중호우 관련해 전문가 이야기 좀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심다혜 기자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호우 발생 시에 인명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평소에 좀 대처법도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네,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뭐 시골 강가나 계곡에서 야영하다가 또는 수영하다가 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 등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소가 장소에서 침수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운전 중에 지하차도가 물이 차기 시작할 경우에 빨리 지나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안 되고,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차가 막혀서 줄이 서 있더라도 경적을 울려서 뒤로 빨리 빠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몸만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비가 많이 온다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아직은 비가 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미리 빼놓는 겁니다. 또 차량 운전 중에 급류 하천에 고립됐다면 비상탈출 망치라든지 자동차 시트에 있는 목 받침대 지지봉, 또 안전벨트 체결 장치 등 이런 단단한 물체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행동 요령이 워낙 방대한데요. 좀 주요 내용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좀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평소에 숙지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미리미리 좀 안전대책 숙지를 좀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집중호우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치수 대책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세진 기자가 브리핑에서도 뭐 대심도 빗물 터널이랑 이런 주요 대규모 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왔는데, 이 부산이나 대전 등 뭐 전국 대도시 지역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응책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는 지하 40m 땅속에 대심도 빗물 터널인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대심도라고 하면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깊은 지하 공간을 뜻하는데요. 대심도 빗물 터널은 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직경 10m로 대형 버스 2대가 거뜬히 지나갈 수 있는 규모고요. 길이는 4.7km, 최대 32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서울시 집중호우 당시에 이 대심도 빗물 터널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양천 지역, 신월 지역에 사는 60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이제 보고서도 봤는데요. 서울시는 이처럼 극한호우에 대한 대규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강남역 일대라든지 광화문 일대 이런 상습 침수 지역 지하 40에서 50m의 빗물 저류 배수 시설 6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극한호우는 갈수록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국내 한 연구팀은요, 오는 2095년에서 3000년 사이엔 시간당 200mm가 넘는 비가 올 수 있다라는 이런 기후 모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건설 계획 단계에 있는, 그리고 이미 지어진 이 대심도 터널의 경우는 모두 용량이 시간당 100mm 수준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인프라를 조합해서 극한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대비책 마련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중호우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심다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집중호우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집중호우 발생 시 주요 안전 유의 사항과 주요 지자체별 취소 대책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